네,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박스권 횡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간 종가 마감이 그래도 다행인 것은 6만 3천 달러 부근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건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이 큰 박스권에서도 하단에 지금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1차적으로는 6만 달러에서 6만 4천 달러 구간을 지지를 확인해 줘야 하고, 그리고 나서 6만 5천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 2021년 4월과 11월 고점 요 박스를 조금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생각을 하자면 조금 갈 길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도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67을 기록하면서 이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 지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대로 어느 정도까지 이 하방 압력을 받아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4시간 차트에서는 MACD가 강세 크로스가 지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T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추세 전환을 위한 모멘텀 변화, 이거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비트코인 반등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다소 긍정적인 부분에 힘을 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4데이 차트거든요. 4일 차트로 보면 차트가 되게 선명해 보입니다. 4시간, 4일 차트에서 비트코인이 이 트렌드 라인을 깨지 않는 한 걱정할 건 없다라고 크립토 로버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을 보면 선명한 지금 강세장 국면에 이미 올라타 있고,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조금 더 횡보의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건 없다. 트렌드 라인이 잘 유지되면서 강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 조금 더 선명해 보이죠. 지금 베이스 1, 2, 3, 4에서 조정을 살짝 받으면서 지지라인 테스트를 하고 있고, 여기서 지지받고 이제 반등세 나와주면 잘 갈 거다. 어디까지? 10만 달러. 언제? 몇 달 뒤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캡틴 5빅인데, 사실 지금 이번 주에 당장 관전 포인트가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잖아요. 출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하루 이틀은 아니고 어느 정도 몇 주 정도의 어떤 유입량을 보면 이 시장이 판때기가 이른바 세력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마켓 메이커들이 어디를 향해서 어느 정도의 힘을 지금 가속도를 주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 아주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 전망은 크게 엇갈리고 있죠. 아주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에 있어서 꽤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재료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특히 이제 5월 한 달 정도는 홍콩 이슈가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닥터 프라핏이 꽤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65일 동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65일 동안 38,000달러에서 46,000달러 사이를 와리가리 횡보하면서 흐름을 이어갔다. 이게 22% 정도 범위를 횡보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를 해준 거였잖아요. 최근에 65일 상황을 보면 6만 달러에서 7만 2천 달러, 23% 정도 범위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냥 횡보가 아니고 강세 횡보야. 왜? 이 박스에서 23% 수준에서 와리가리 하다가 훅 하고, 이때 그랬던 것처럼 랠리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 횡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시간 문제이고, 지금이 그래서 사실은 매수하기 좋은 시기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매수 무서워서 못하고 이후에 비트코인이 반등하고 나서 그때 매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점을 향해 나아가는 그 중간 지점에 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게 좀 개미의 심리기도 하죠. 그래서 바닥에서 개미 주제에 이 바닥에서 사서 상투에서 판다. 요거 좀 어렵고, 한 무릎 정도
허리 아래에서 사고 한 어깨 정도에서 팔면 개미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투자 달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딱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USDT가 신규 발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 60일 동안 전체 공급량의 8% 이상이 추가 발행됐다. 이게 무슨 의미일 거냐? 큰 손들 이미 움직이면서 지금 슈퍼 사이클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반등은 반등도 아니여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등 사이클이 아니고 슈퍼 사이클, 어마어마한 강세 불장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USDT를 계속 찍어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의미하고, 거래소로 USDT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투자 자금의 유입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애쉬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주목도를 높이는 그런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더리움이 좀 반등이 나와줬죠. 반등이 나와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일단 하는 얘기가, 이더리움이 오랜만에 비트코인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에는 4,500달러 넘는 이 폭발적인 상승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조건부죠.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개인적으로는 5월 승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감을 또 주입시키는 그런 재료들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승인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러다 승인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지금 또 갖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프랭클린 템플턴.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열심히 팔고 있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을 해버렸어요. 티커가 나왔습니다. ECET 이 티커가 지금 나와버려가지고 이게 사실상 현물 ETF 승인 전제 조건, 전 단계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럴 경우도 있죠 물론. 그런데 여기 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됐다라고 그 자체가 현물 ETF 승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는 승인 직전 단계에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 지금?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프랭클린 템플턴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이더리움 현물 ETF 티커 등록을 마무리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더리움에 대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요때거든요. 요때 시기적으로 요때가 딱 나와줬는데, 요걸 놓고 또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을 낮게 바라보고 있는 블룸버그, 특히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행동을 우린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여전히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에 승인될 가능성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왜 그랬을까? 진짜 궁금하죠. 요즘에 이 시장 전반과 관련해서 단순히 돈을 좀 벌어먹겠다가 아니고, 이 시장,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프랭클린 템플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장난치려고 이런 건 아닐 텐데 이 뭘까? 그 진짜 의도 진짜 궁금한데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 얘네들 말고는. 그래서 지금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에는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상당히 낮다,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더리움을 둘러싼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 증권성 논란이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 통보를 받고 지금 SEC를 상대로 이 소를 제기한 굉장히 호연지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서스가 이번에 비인크립토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 라는 것을 4가지 이유로 정리를 했는데, 그럴싸한 주장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과거의 SEC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을 했다. 이건 윌리엄 힌먼, 이 미친놈, 2018년 야후 파이낸스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한 거,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도 없고 변화된 상황도 없는데 규제 지침을 이렇게 변덕스럽게 바꾸는 거,
아니 그때는 비증권이라며. 그리고 나서 바뀐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는 더 탈중앙화 됐는데 뭔 소리냐. 증거도 없고. 그냥 니들의 이 변덕스러운 그런 태도 변화 아니냐. 그 밑에는 이제 깔려있는 건 그거죠. 밥그릇 다툼, 규제 권한을 둘러싼 밥그릇 다툼에 지금 희생양으로 우리를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좀 맥락적으로 깔려있는데, 아무튼 정신없는 SEC, 요걸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CFTC,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죠. CFTC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분류를 했다. SEC와 CFTC의 일관적이지 못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지금 현재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럴 때 사실 이제 의회에서 법안을 만들고 법적 테두리 속에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참 좋은데, 문제는 의회도 뻘짓하고 있고 계속 공전하고 있죠. 말만 나오는데 결과가 나오는 게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관련 기관들이 빡치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법원에 손을 내밀고 있는 건데, 지금 규제 권한을 둘러싼 밥그릇 다툼 고마해. 뭐 괜히 피해자들만 양산하고 산업 자체에 피해를 미치고 있잖아. 뭐 이런 얘기. 세 번째로는 이더리움이 본질적으로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처럼 특정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중앙화된 개발 그룹이 없다. 그런데 자꾸 왜 이게 우리가 증권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지분증명으로의 전환이 증권성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SEC가 주장을 하는데, 증권성과 전혀 관련이 없다. 특히 2018년 흰먼 연설 당시에도 합의 메커니즘, 이 증권성의 판단 근거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포스인지 POW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웬 개소리? 심지어 이제 이런 주장이 좀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더리움 선물 ETF를 SEC가 승인을 했잖아요. 이미 그때 암묵적으로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인정한 그런 걸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법원 가면은 아마도 SEC의 최근 주장들 이런 거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거에 대해서 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그거 증권인 거 알면서 승인한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웃긴 상황인 건데, 어쨌든 컨센서스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전까지 펼치면서 투트랙으로 지금 SEC와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시한 거, 또 하나는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면서 이더리움 비증권 주장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또 며칠 뒤에 출시가 되고, 어쩌면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5월에라도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에서 또 승인이 된다라면 얼마나 또 재밌는 일이 펼쳐질까. 이더리움 현물 ETF는 사실 5월 승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연내에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특히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저렇게 나서고 있다라는 점,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시면 이더리움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보기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좀비 코인, 이 포브스가 띄어올린 이 좀비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가 XRP를 위주로 이제 짚어봤잖아요. 포브스가 XRP 위주로 조져놔가지고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지를 우리가 별도 영상을 통해서 짚어봤었는데, 재밌는 게 여기에 지금 20개 프로젝트 중에 스텔라 루멘이 들어가 있잖아요. 리플에서 하드포크된 한 배 속에서 태어난 스텔라 루멘. 그런데 스텔라 루멘이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인공은 프랭클린 템플턴인데, 이 프랭클린 템플턴 뮤추얼 펀드 FOBXX, 이것의 토큰 전송을 지원으로 하는, 이걸 목적으로 하는 이 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국제 펀드가 토큰화 됐습니다. 토큰화 됐는데 어딜 기반으로 했냐? 이 폴리곤과 스텔라 블록체인을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기술적으로 의미 있게 잘 활용되고 있는데 왜 좀비냐고. 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뭘로 봐서 좀비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재밌는 게 이거 그레이스케일이 정리한 건데, 최근에 이제 토큰화된 미국 국채 펀드 규모가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60%가 이더리움 기반이고 30%가 스텔라 기반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프랭클린 템플턴 뮤추얼 펀드인데 가장 많죠. 3억 8천만 달러 요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스텔라 베이스고, 이게 지금 검은색이 이더리움 베이스예요. 많긴 많네요. 비들, 이거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비들, 이더리움 기반으로 엄청 빡세게 지금 토큰화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핵심이 가장 규모가 큰 게 프랭클린 템플턴 뮤추얼 펀드인데, 이게 스텔라와 폴리곤 기반으로 토큰화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죠. 이게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여기에 지금 스텔라, 이더리움이 아주 강력하게 실제 대기업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스텔라를 가지고 좀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포브스, 이거 뭘까 대체? 저희가 사실 굉장히 여전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알트코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오늘 오후에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